지구 표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두 대륙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고 서쪽 바다를 건너 인류가 몰랐던 땅에 발을 디뎠지만 정작 그 땅을 아메리카라 부르게 만든 건 훗날 그의 항로를 뒤따라간 또 다른 이탈리아 항해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양의 제독이라 불리며 총독자리와 막대한 부를 약속받았지만 훗날 쇠사슬에 두 손이 묶인 채 죄인의 몸으로 스페인까지 압송된 적도 있었죠.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겨우 얻어낸 기회였고 그 기회를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 유럽은 후추와 비단, 향신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지중해 동쪽 교역로를 틀어주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육로는 사실상 막혀버렸거든요. 유럽 왕실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 나섰고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백길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향신료 무역 한 번이면 배 한 척이 왕실 몇 년치 예산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 새 항로란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유전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유럽인들 사이에는 아시아 어딘가에 황금으로 뒤덮인 섬이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한없이 부풀려 놓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갈증이 없었다면 한 이탈리아 청년의 무모한 계획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럽 전체가 새로운 항로에 목숨을 걸었던 절박함이 짙게 깔려 있었던 셈이죠. 1451년 제노바의 한 방직공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확한 생일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세계 지도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산수와 지리를 익혔고 붉은 머리에 키가 큰 소년이었다는 기록만 어렴풋이 전해질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2024년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그가 스페인계 유대인 혈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뿌리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도 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대부분의 지식을 독학으로 채웠는데 훗날 그가 남긴 방대한 항해, 기록과 메모들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조차 정확히 남지 않은 이 평범한 소년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서쪽 바다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그 답은 20대 초반의 사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시절부터 지중해를 오가며 장사를 배웠던 그는 20살 무렵 배가 난파되는 사고를 당해 6마일을 헤엄쳐 포르투갈 해안까지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사건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전환점이 됩니다. 포르투갈의 자리를 잡은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 항로를 오가며 항해술과 지도 제작을 익혔고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인이 남긴 항해, 자료와 도구를 물려받게 되었죠. 당시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동방견문록을 탐독하며 그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서쪽 바다를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아시아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동생 바르톨로메오 역시 지도 제작 일을 함께 하고 있었고 두 형제가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서쪽 항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 되어 이후 20년 가까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한 원반으로 믿었고 콜럼버스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19세기 미국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콜럼버스 전기를 쓰면서 극적인 대립 구도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구 구역론은 이미 상식 중의 상식이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턱없이 작게 계산했고 아시아가 실제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대 학자들이 지구 둘레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해 두었는데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는 자료만 골라 믿었던 셈입니다. 이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훗날 그를 살리기도 하고 동시에 끝까지 착각 속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자신감에 찬 그는 포르투갈 왕실에 세 척의 배를 요청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계산이 터무니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왕실문도 두드려봤지만 반응은 마찬가지로 차가웠고 심지어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문전박대를 당하며 흘려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길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기 그는 이미 40대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함께 꿈을 줬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 그의 집념은 거의 마지막 승부수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페인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마침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를 함락시킨 직후였습니다. 승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여왕은 결국 그의 무모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다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도를 찾기 전에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 거절과 조롱으로 점철된 8년의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492년 4월 마침내 세 척의 배가 서쪽 바다를 향해 출항합니다. 이 다짐이 훗날 그를 지탱해주는 동시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타 마리아호와 니냐호, 핀타오는 오늘날로 치면 한강 유람선 한 대보다도 작은 크기였습니다. 가장 큰 배조차 길이가 20m 남짓이었으니 이런 조각배로 육지 없는 망망대해를 몇 주씩 건넌다는 건 무모하다 못해 자살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항해가 길어지자 선원들 사이에선 동요가 번지기 시작했고 열흘째 되던 날에는 이미 반란 기미까지 감돌았습니다. 그는 사흘에서 나흘만 더 가보고 육지가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약속으로 겨우 선원들을 달랬는데 그 약속의 마감을 하루 앞둔 밤 마침내 핀타오 선원이 저 멀리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어쩌면 그 자신도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1492년 10월 12일 33날의 항해 끝에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합니다. 원주민 타이노족은 무기도 없이 벌거벗은 채 그를 맞이했고 그는 이 땅을 아시아라 확신하며 산살 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황금과 향신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바에 닿아도 히스파니올라에 닿아도 그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일본이고 저기가 중국이라고 말이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간절하게 그 믿음에 매달렸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기암 산타 마리아호가 히스파니올라 앞바다에서 좌초하는 사고까지 겹치자 그는 39명의 부하를 남겨두고 나비다드라는 요새를 지어준 뒤 홀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가 다시 이 땅을 찾았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못한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요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나비다드 요새에 남겨졌던 39명의 부하들은 금과 여자를 두고 서로 다투다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전멸했습니다. 순진하다고만 여겼던 타이노족이 사실은 저항할 힘과 이유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항해에는 아예 처음부터 17척의 배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이건 탐험이라기보다는 정복을 위한 군사 원정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통치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한 그는 14살 이상의 원주민 모두에게 석 달마다 일정량의 금을 바치도록 강제했습니다. 방울이 매달린 목걸이를 채워 할당량을 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했는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형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스페인 선교사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의 증언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애초부터 그만한 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목표를 강요당한 원주민들은 손목이 잘리거나 혹은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굶주림과 학살로 죽어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니 정복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원주민을 유럽으로 보내는 노예 무역에도 손을 댔습니다. 두 번째 항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수백 명의 타이노족을 배에 태워 스페인으로 끌고 갔는데 이사벨 여왕조차 이 소식을 듣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재정난을 이유로 원주민 노예 무역을 계속 정당화했고 자신의 일지에 원주민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하인이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시선이야말로 훗날 벌어진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작 콜럼버스 자신도 완전히 잔혹함에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몇 기록에는 그가 부하들의 지나친 폭력에 곤혹스러워하며 자제를 명령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를 유지하고 왕실에 보고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 앞에서 그 망설임은 매번 힘을 잃었습니다. 이상을 좇아 떠났던 항해자가 어느새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폭력의 관리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아마 그 자신도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이런 결과였는가 하고요. 위키백과와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상륙한 이후 15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약 1억 명에서 300만 명 수준까지 급감했다는 주장이 지금도 논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급감의 원인이 전적으로 학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인이 옮겨온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면역력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이 대규모로 목숨을 잃었다는 게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통치가 이 붕괴를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앞당겼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영광 뒤편에는 이렇게 무거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의 동생 바르톨로메가 세운 새로운 식민지에서도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부하들은 점점 그의 지휘력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을 향한 폭력만큼이나 스페인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을 향한 그의 강압적인 통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1500년 스페인 왕실이 파견한 감찰관 프란시스코 데 보바디아에 의해 그는 형제들과 함께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본국으로 압송되는 신세가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양의 제독이라 불리며 총독자리와 부의 10분의 1을 약속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자신이 개척한 바로 그 바닷길을 거꾸로 건너야 했던 겁니다. 배 밑창에 실려 흔들리던 그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훗날 그는 이 쇠사슬을 평생 간직했고 자신이 묻힐 때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 굴욕의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과 여왕은 얼마 뒤 그를 풀어주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세 번째, 네 번째 항해에 거듭 나섰는데 그 무렵 그가 남긴 항해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전해집니다. 나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배 모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평생을 지구 구역론에 걸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502년 마지막 항해에서는 파나마 인근에서 처음으로 진짜 금광에 가까운 흔적을 발견하며 잠시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배는 이미 벌레 먹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메이카 해안에 좌초한 채 원주민의 반란과 부하들의 내분 속에서 무려 1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504년 마지막으로 스페인 땅을 밟았을 때 그를 반겨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를 지지해주던 이사벨 여왕이 세상을 떠났고 페르난도 왕은 금을 발견했다는 그의 주장을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1년을 궁정 이곳저곳을 오가며 자신의 몫으로 약속받았던 재산과 아들의 총독 지위를 되찾아달라 청원하는 데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 5월 20일 54의 나이로 바야돌리드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도착한 곳이 아시아라고 믿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 여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작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죽고 14년이 지난 1520년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돌아 태평양으로 나아가면서 비로소 진짜 서쪽 항로가 확인되었고 비슷한 시기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며 스페인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대륙에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뒤이어 항해했던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첫걸음을 뗀 사람과 그 발견을 세상에 알린 사람, 역사가 기억을 나누는 방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오늘날 그를 대하는 시선은 나라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뿌리이자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가톨릭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이탈리아계와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가톨릭 신자였던 콜럼버스를 내세워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시민권을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에게 콜럼버스의 날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이 아니라 차별을 이겨낸 이민자들의 자긍심 그 자체였던 셈이죠.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 날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처음으로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도 함께 선포하며 유럽 탐험가들이 부족 공동체에 남긴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자긍심을 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떠올린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그를 신항로를 개척한 위대한 항해가로 기억하며 동상과 기념관을 통해 기리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그를 정복과 착취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공식 명칭조차 지워버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 여론이 커지면서 보스턴에 있던 그의 동상이 참수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그의 상륙이 150년에 걸친 학살의 시작이었다며 공휴일 명칭을 아예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는 대통령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같은 인물이 어느 대륙에서는 영웅의 동상으로 또 다른 대륙에서는 철거의 대상으로 서 있는 셈인데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야말로 역사가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엇갈리는 평가는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함께 존재했던 서로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번의 거절 속에서도 자신의 확신을 밀어붙인 집념은 분명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확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 또한 결코 지울 수 없는 진실이니까요. 돌아보면 그의 삶은 성공보다 끝없는 착각과 집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착각이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확신을 갖고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곤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과 대가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겨우 얻어낸 기회였다면 눈앞의 현실이 자신의 믿음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